안녕하십니까. 공인인증사 법령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교재 80페이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나갈 차례죠. 자, 이 부분은 출제 비중이 일단은 등록 요건, 등록의 절차,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 이중소속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등록 위반에 대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격 사유가 있는데 결격 사유는 매번 출제하고요. 등록 기준과 등록 절차 위반 이런 사항들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법제 구조 조문이 있는데 조문 잠깐 읽어드립니다. 법제 구조 1항 80페이지에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밑줄이죠.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법인에게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 시장을 말한다. 이와 같다. 군수 또는 구청장, 이하 등록관청이란다. 에게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의 밑줄이에요. 그 다음 2항 가시죠. 공인인증사 소속공사를 제외한다. 공인인증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다음 3항 내려갑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구조 1항 조문 읽어봤거든요. 등록으로 지금 들어왔는데 구조 1항 조문이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 이 자는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하면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 중개업이 아니네요. 예를 들어서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을 했습니다. 컨설팅 분양대행은 중개업이 아니라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목적으로 한다면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에 부수하여 부수적으로 중개업을 한다. 그럼 이때는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등록은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중개업을 해야 된다. 우리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인데요. 유권 해석은 물론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참고만 하는데요. 요즘 인터넷이 활발하게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상으로만 중개업을 한대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무소 확보하고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게 유권 해석인데 타당한 걸로 보입니다. 일단. 자, 그럼 참고하시고, 그러면 이 등록으로 오기까지 연역은 어떻게 됐냐면 1961년도가 있었죠. 이때 소개영업법이 있었어요. 그럼 소개영업법 시에는 중개업 진입을 위해서는 신고제였어요, 허가제였어요, 등록제였어요? 신고제로 운영됐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진입하는 분들이 지금도 존재하는데 그분들을 우리는 중개인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혁공사입니다. 자, 그랬다가 이제 1983년도 부동산 투기가 전국적으로 만연하게 되니까 이 부동산 중개업법을 제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중개업법 제정 당시에는 허가제였어요, 등록제였어요? 허가제였죠. 그래서 허가제로 이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랬다가 7차 개정이었어요. 이 중개업법 7차 개정이 1999년도 개정이었습니다. 이때 IMF 시대였죠. 그래가지고 이 7차 개정을 하면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등록제로 전환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재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등록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 하면 등록은 일정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행정관청에 비치되어 있는 장부에다가 기재한 행위, 기재 자체를 등록이라 합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현재 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은 사실상 영업허가를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등록이다. 자, 그러면 이제 등록의 법적 성격을 보고 갈까요? 거기 등록의 법적 성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등록의 법적 성격은요, 일단은 영업허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야지만 중개업을 허용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허가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교재는 이 내용이 이제 없는데 일단은 금지를 풀어주는 해제의 의미, 즉 등록을 해야지만 중개업이 허용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지의 해제를 행정법상 허가라 부르는데 이건 사실상 말은 등록이라 되어 있지만 실제로 허가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소개영업법 시절에 신고제로 운영됐잖아요. 신고해야지만 중개업이 허용됐죠. 또 중개업법 제정 당시에 허가제로 운영됐잖아요. 이때도 허가를 받아야 중개업이 허용이 된 거예요. 금지를 풀어주고 있죠. 그럼 등록을 해야지만 중개업에 허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허가다. 금지를 풀어주는 해제의 의미인 허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신고니 허가니 등록이나 바뀌어왔지만 실질은 허가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이게 행정법상 명령적 행정행위 중에 하나예요. 참고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적법요건이랍니다. 등록이. 이건 뭐 쉽게 가자고요. 등록을 해야지만 중개업에 허용된 거죠.
그러니까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건 중개업 영위를 위한 적법 요건이에요. 그래서 이건데 이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에 중개업을 영위했어요. 그럼 이건 무등록 상태죠. 위법한 행위였습니다. 근데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했어요. 그러면 적법한 이제 중개업이 되는 겁니다. 적법한 중개업이. 그래서 이 등록이라는 것은 위법했던 것을 적법한 것으로 하나 바꿔주는 요건. 이것이 적법 요건이란 말인데 사실은 적법 요건이란 말은 몰라도 돼요. 이건 효력 요건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등록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효력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을 간의 거래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소개했어요. 그럼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소개했다 하여 이 계약이 무효가 될까요? 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겠죠. 그러니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네요. 그래서 이자는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될 뿐이고 계약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토지거래까지 들어봤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하면서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 계약 자체가 무효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라는 것은 결국 계약의 효력을 영향을 미치는 효력 요건이에요. 근데 등록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력 요건이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럼 이 정도 감 잡아 두시고요. 자, 다음 우리 등록은 당연한 요건인데 대인성, 일신연속성이 있대요. 그러면 등록은 주된 심사의 기준을 사람을 기준으로 하죠. 이걸 대인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자가 전과 사실이 있는가, 미성년자인가,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인성을 띠고 있고요. 다음에 일신 전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업으로 하는 행위지만 결국은 양도, 상속, 대여 다 안 되죠. 그러니까 전문 자격증이기 때문에 결국은 일신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상속, 대여가 다 안 되는 겁니다. 참고해 두시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록은 기속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자, 그래서 이 등록은 기속성을 띠고 있는데 이 기속이란 말은 결국은 재량권이 없는 행위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등록 요건을 갖춰서 등록 신청했잖아요. 그럼 등록 가칭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기속성이란 말의 이유는요. 나온 이유는 이 허가제로 운영될 당시에는 아주 요상한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허가 당시에는요. 이 허가 담당 공무원이 봤더니 이자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럼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요건에 적합하다면 반드시 이자가 투기주의 우려가 있던 어쨌든 무조건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 담당 공무원은 그때 당시에 관상도 볼 줄 알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그런 규정은 이제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은 기속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등록은 영속성이 있대요. 등록은 한번 해놓게 되면 등록은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왜 또 나왔느냐 하면 역시 허가제와 비교한 거죠. 이 허가제로 운영될 당시에는요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등록 갱신 제도가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그래서 등록은 한번 해놓게 되면 등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됩니다. 그래서 등록에 갱신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걸 등록의 영속성이라 해요.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볍게 이해만 해 두시기 바랍니다. 등록의 성격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 순서로 그대로 갑니다. 81쪽에 등록 신청제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오늘 등록의 절차를 공부하는데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등록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잠깐 볼까요? 시간적 순서에 따른 등록의 절차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먼저 등록 기준을 확보해야 될 거예요.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도 받아요. 그 다음 이제 사무소도 모두 확보합니다. 그리고 등록을 이제 신청을 하겠죠. 그럼 어디다 신청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땐 수수료 내느냐, 어떤 서류를 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신청 들어갔어요. 그럼 등록 과정에 이해대하여 검토하겠죠. 사무소 체크 확보했는가 체크 모두 하고요. 결격 여부 다 신원줘야 합니다. 그럼 기준에 적합했어요. 그럼 등록을 이제 통지해줘요. 이게 등록 처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등록을 통지해주는 거예요. 그럼 등록 통지 때 등록증이 안 나갑니다. 그 다음 절차가 이제 보증을 설정해야 돼요. 개업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조치죠, 이게. 그래서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 들어갑니다. 그럼 요 사항을 확인하고 이제서야 등록증이 교부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등록증이 나왔어요. 그럼 중개사무소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놓고 업무를 시작하면 되는데, 등록증 교부가 됐으면 이제 업무 개시하면 돼요. 다만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 도장을 많이 찍어야 되죠. 그래야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인장, 도장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도장을 인장이라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인장 등록을 하시고 업무 개시하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 우리가 실무적으로는요, 업무 개시했지 않습니까? 그럼 20일 내에 세무서를 한번 다녀오셔야 돼요. 세무서를 왜 다녀오셔야 되냐면, 사업자 등록하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개시했으면 20일 내에 세무서를 다녀와서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된다. 근데 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은 세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이제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업무 개시까지 오늘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럼 시간적 순서에 따른 등록 절차는 이렇게 진행된다. 참고하시고, 그럼 교재 순서에 따라서 등록 신청 가능자가 나와 있네요. 81쪽 맨 밑에입니다. 자, 그럼 등록 신청 관련해서 지금 현재 등록을 신청할 순자가 누구냐 이 문제인데, 이거는 그 구조 2항 조문에서 읽어봤어요. 뭐라고 지금 했냐면 구조 2항 조문에서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그랬어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랬어요. 잠깐 우리 국어 연습 좀 해볼까요? 국어 연습 좀. 지금 현재 조문이 구조 2항 조문이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조문대로 내면 일단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근데 지문을 이렇게 낸 거예요. 만약에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에 한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았을까 틀렸을까 이거? 이 지문. 지금 현재 우리 구조 2항 조문은 부정문의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근데 조문을 이렇게 된 거예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에 한하여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맞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맞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인의 경우는, 개인의 경우는 반드시 약정이 있어야 되고 법인은 일정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에 한하여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죠. 이게 참고로요, 중개업법 시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현재 공인중개사법은 이렇게 돼 있죠. 부정문으로 바꿔놨어요. 왜 그러냐면 중개업법 시에는 이중속이 전면 허용됐거든요. 근데 현재 공사법은 이제 우리 일선화 하시면 아시겠지만 이중속이 전면 금지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문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근데 출제자는 요 지문은 내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가 태클을 걸 거거든요. 이게 소공사는 등록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에 한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 지문이 틀렸다고 끝까지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출제자는 태클 들어오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낼 일은 없을 건데 일단 참고로 해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점이 소공사를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가로 속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소공사를 제외한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예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소공사 제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말이에요, 괄호 속에 있는 말을 틀리게 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이 지문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어요. 왜 신청할 수 없나요? 우리 일선하신 분, 우리는 이중속 전면 금지했죠. 그럼 소공사라는 신분은 이미 중개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소공사는 등록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맞습니다. 이거 그만두면 신청할 수 있잖아. 그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공사는 등록 신청 안 됩니다. 이게 제외란 뜻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저도 상당히 사실은 헷갈리거든요. 이거 처음에 공인중개사법이 이렇게 부정문으로 바꿔놓고 소공사를 제외한다 가로 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국어 선생한테 물어봤지 않습니까? 제 친구인 국어 선생이 있는데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이게 소공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는데 이게 포함 같아 보이는데 소공사 포함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제외된다, 이게 맞느냐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게 부정으로 돼 있으니까 결국은 소공사가 등록 신청할 수 없는 거라면 제외로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제외로 하는 게. 그래서 일단 소공사를 제외한다는 말은 소공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우린 국어도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조문 연습을 해봤어요. 등록 신청 관련해서. 그래서 이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요. 그 다음 82쪽에 등록 신청에 제한을 받는 자라고 나와 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시간이 매우 남을 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내용이에요. 참고하시고 이제 등록관청으로 내려가 볼까요? 82쪽 밑에 등록관청 찾았어요? 그럼 등록 신청을 어디다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관할에 관한 문제예요. 이건 우리가 구조일항 조문에서 읽어봤어요. 관할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개사무소입니다.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래요. 그래서 등록 신청의 관할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합니다. 이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등록관청이라고 부를 거예요. 등록관청. 여기다 등록을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장이 바로 등록관청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등록을 신청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소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주소지와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험 지문에 신청인의 주소지가 나왔어요. 이유불문 이 지문 틀렸습니다.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소 소재지 시군 구청장이다. 이 점을 일단 이해를 또 해두시고요. 그러면 등록관청 잠깐 연습해 볼까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다가 중개사무소를 뒀어요. 그럼 등록관청 어디다? 강남구청장이죠.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 광명시에다가 중개사무소를 뒀습니다. 그럼 등록관청 어디예요? 광명시장.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수원시 팔달구라는 데가 있죠. 그럼 수원시 팔달구에 중개사무소를 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등록관청이 문제됐죠. 수원시장이냐 팔달구청장이냐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일반시, 그러니까 저는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시를 일반시로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공법 시간에는 이런 시, 수원시와 같은 시를 50만 이상의 대도시라고 그러죠. 이게. 그럼 광명시는 소도시예요? 아니죠. 광명시도 인구가 70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좋아요. 이렇게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일반 시임에도 불구하고 구를 둔 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들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구청장이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구청장이 있으면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있으면 무조건 등록관청이 구청장이 된다. 자, 그럼 이렇게 수원시처럼 시가 커짐으로써 구를 둔 시들이, 일반 시들이 우리 경기도에 6개가 있죠. 그럼 수원시가 구가 있고요. 그 옆에 안양시, 용인시, 또 안산시, 성남시, 이게 이제 구가 있고요. 저 북쪽으로 가면 고양시가 구가 있죠. 부천시는 구가 있었는데 폐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도에 6개 시가 이제 구가 설치되어 있고요. 충청도 쪽으로 가면요, 두 군데가 구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안시와 청지시가 구가 있고, 그 다음에 전라도 쪽으로 가면 전주시가 구가 있습니다. 전주시. 그 다음 경상도 쪽에는 포항시와 창원시가 구가 있어요. 그럼 지금 말씀드린 포항시장, 창원시장, 전주시장, 수원시장, 뭐 안양시장, 안산시장, 뭐 고양시장 등등등 이분들 모두 등록관청이 아니란 얘기죠. 거의 구청장들이 등록관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소 소재지 시군 구청장 할 때 말이에요. 이때 이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이에요.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절대로 등록관청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등록관청을 이해해 두시고요. 이때 말이에요.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된 사무소는 본점을 얘기하죠. 그렇게 이제 하면 되고요. 여기 팔달구청장이 강남구청장, 즉 자기도 구청장이라 강남구청장 맞먹자합니다. 그러면 뭐 만다고요? 싸대기 맞습니다. 여기 강남구청장하고 동격인자가 누구예요? 수원시장이죠. 수원시장이고 이 수원시장이 팔달구청장을 임명한 거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팔달구청장은 이게 결국은 수원시장이 임명한 구청장이 됐는데 여기서 참고해요. 우리 강남구청장 투표로 뽑죠. 광명시장도 투표로 뽑죠. 수원시장을 투표로 뽑죠. 그러니까 투표로 뽑는 단체장, 투표로 뽑는 단체장이 있는 지역을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라 불러요. 이게. 그래서 강남구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예요. 근데 팔달구청장은 수원시장이 임명한 구청장에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인 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자치구라고 부르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구를 비자치구라고 부릅니다. 조금 어렵죠? 이게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해 두시고 우리는 구청장이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자, 참고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등록관청에 대한 내용을 다 봤습니다. 다 봤고요. 이제 넘어가 보실까요?
개설 등록 절차가 83쪽에 쭉 나열되어 있죠. 참고해 두시고. 자, 그럼 한 장을 넘기면 개설 등록 기준이 나옵니다. 이제 등록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등록 기준을 가장 먼저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럼 등록 기준과 관련해서요, 먼저 개인의 등록 기준이 있죠. 그래서 개인을 이제 민법 시간에 자연인으로 공부했는데, 요 자연인, 개인입니다. 개인의 등록 기준이에요. 그러면 일단 개인이 등록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인인증서 자격을 취득해야 되겠죠. 자격 취득이 가장 첫 번째예요. 공인인증서 자격을 취득할 것. 그래서 공인인증서가 아닌 자는 절대 등록 안 받아줍니다. 자연인은. 그래서 자격을 취득할 것.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받고 와야 되죠. 우리 실무에 나가기 전에 받는 교육이다 해서 뭐라 해요? 이걸 실무교육. 그래서 실무교육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실무교육을 받을 것.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물적 설비 확보해야 되죠. 이게 중개사무소예요. 그래서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중개사무소 확보 계획으로 우리 등록 신청하는 거 아닙니다. 확보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중개사무소 확보할 것. 확보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등록을 못하는 사유가 있거든요. 이게 결격사유예요. 그래서 이 결격사유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되죠. 이게 개인의 등록 기준이에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점이 이건 없다 했습니다. 없고요. 이 뒤에 숨어있는 내용 우리는 가볍게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럼 먼저 개인의 경우는 자격을 먼저 취득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격 취득과 관련해서는 우리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 자격증 갖고 등록 신청이 되느냐, 이 문제예요. 우리 일선 하신 분은 들어봤죠. 변호사일지라도 공인인증서의 자격증이 없으면 등록을 수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 변호사일지라도 일단은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간 소송이 있었는데 변호사일지라도 자격증이 없으면 등록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인자격증 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 지문을 이렇게 낸 거예요. 변호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된 겁니다. 변호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OX. X죠. 변호사일지라도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공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요, 원래 우리가 시험에서 우리 과목은요 25분 내지 30분 정도는 다 풀어내거든요. 근데 이런 지문들, 그러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 이걸 지문으로 띄웠을 때 변호사는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냈을 때 여러분들이 멈칫멈칫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최근 우리 시험이 이제 공법하고 엮여 있는데 2차 1교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법하고 엮여갖고 2차 1교시를 갖고 80문제를 100분 동안 풀어내는데 얼른 우리 과목을 풀어내고 공법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과목 시간이 요즘 우리 과목을 풀어내는데 보통 40분 이상이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법하고 엮은 게 결코 이제 유리한 게 아닌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목에 시간을 훨씬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법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답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과목 시간이 지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그 공법에 시간을 할애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에요. 자, 그래서 변호사도 등록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거, 이 점 일단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 실무교육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이제 다시 공부하는데 여기서 가볍게 실무교육에 대한 내용을 짚고만 갑니다. 그럼 실무교육은 이제 우리가 이거 예전에 사전교육이라고 불렀었죠. 그러니까 이제 중개실무에 나가기 전에 받는 교육이에요. 언제까지 받아야 되냐면 등록 신청 전 1년 내 실시되는 실무교육을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당장 개설 등록을 할 게 아니라면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등록 신청하기 전 1년 내 실시되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창 실무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 위탁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협회 여기 교육장이 지금 현재 거의 마감이에요. 1월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 전 1년 내 실시되는 실무교육을 이수한다. 다만 우리 일순환 신문은 이거 들어봤어요.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우리 기업공사가 중개업 폐업 신고해버린 거예요. 폐업 신고 후 1년 내 재등록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실무교육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때는 봐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실무교육의 내용이 법률 지식을 기르고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를 내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 내 재등록 시에는 실무교육을 면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내 재등록 시에는 실무교육을 면제합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지금 실무교육 실시권자는 원래 이제 시도의사로 되어 있고요. 다만 협회가 위탁 시행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관련 개설대학이 역시 위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실무교육 시간이 지금 현재 법정 시간이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협회에서 지금 현재 28시간을 교육하고 있어요. 그러면 28시간이라면 7시간씩 4일을 교육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하루는 온라인 교육이죠.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하루는 교육을 하고 3일은 집합하여 교육을 합니다. 집합 교육을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4일을 교육하고 있고요. 교육비는 지금 협회가 13만 원을 받고 있네요. 여기까지. 그래서 실무교육은 후일 자세한 내용을 보기 때문에 그때 더 들여다보는데 여기서 미리 한번 이제 좀 치고 가죠. 이게 우리 나중에 이제 교육 파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실무교육 있잖아요. 그래갖고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냐면 실무 수습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에. 그래서 실무 수습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규정이 지금 현재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실무 수습을 포함한다 이 말이 들어온 게 지금 제 기억에 한 5년 된 것 같거든요. 5년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개설 등록을 할 때 교육을 가서 받지 않고요. 실무 수습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때 국토교통부에서 일단은 실무교육 대신에 실무 수습으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의도를 가지고 이 규정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실무 수습을 할 거며 그 경력은 어떻게 인정할 거며 얼마 동안 실무 수습을 해야지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 협회에서 3개월, 6개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경력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중개사무소에 적을 두고 그냥 근무는 진짜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수습으로 인정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죠. 실질적으로. 또 이게 3개월이나 6개월 이걸 반드시 거쳐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무적으로 중개사무소에서 결코 달가워하지 않을 거예요. 실무 수습을 이 공인중개사한테 한다.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상 법에는 이게 실무 수습을 포함한다 이 말이 들어와 있고요. 시행령이 지금 현재 만들어진 게 없어요. 몇 개월 할 거며 어디 가서 할 거며 경력 인정은 어떻게 할 거며 이런 게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만 일단 참고해 두세요. 참고해 두세요. 그래서 실무 수습을 포함한다 이 말이 들어와 있다는 거 참고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무소로 확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중개사무소 확보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확보해 놓는 거예요. 그럼 중개사무소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다시 공부하는데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따져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중개사무소에 대한 부분 이거 어떤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느냐 바로 이 문제인데 거기 그저 85쪽 있지 않습니까? 중개사무소 건물을 확보할 것 이랬죠. 여기 잠깐 읽어드릴게요. 원칙 그랬습니다. 지금 건축물 대장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축법 제20조 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대장은 제외한다 그랬죠. 가설건축물 대장 제외.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거. 물론 이제 파란색으로 써있기 때문에 쉽게 알아보시는데 그거 밑줄 그어놓고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 확보하라고 그랬죠. 이거 확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돼요. 등록 신청인이. 그래서 등록 신청하는 자가 사용권이 있는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의 확보함이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다만 가설건축물 대장이 있거든요. 그럼 가설건축물은 여기는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설건축물은 대표적으로 컨테이너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방 쪽 가다 보면은 컨테이너에 사무실 설치하는 데가 있죠. 이거는 둘 중에 하나요. 아주 예전에 설치했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그 컨테이너가 건축물 대장이 작성된 건물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가설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다는 거 이해해 두셔야 돼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임이 원칙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한 장을 살짝 넘기면 86쪽을 보시면 예외 그랬죠. 또 예외 그래가지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로서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해도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이랬죠 지금. 그러니까 원칙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 있어야 되겠지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 있네요. 안 돼 있을지라도 준공이나 사용검사가 된 거예요. 준공이 떨어진 건물이었다. 그러면 여기는 예외적으로 사무소로 쓰기에 적합하다면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축 같은데 이제 준공은, 건물 준공은 떨어졌는데 대장 작성이 아직 안 됐다. 그래도 이런 데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예외적으로. 이게. 그래서 설치 기준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석의 우전을 우리가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 있어야 되니까 불법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느냐?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없어요.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면적 제한 규정 존재합니까? 없죠. 그러니까 적정 면적이면 돼요. 그래서 면적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면적 제한 규정은 없지만 실무적으로 중개사무소는 전용 면적 기준에 했을 때 몇 평 정도가 돼야 된다고요? 적어도 6평 정도는 돼야 될 겁니다. 전용 면적이.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책상 2개 정도 놓고 그 다음에 테이블 하나 정도 놓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될 거예요. 너무 좁으면 없어 보입니다. 손님들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적정 면적을 확보해야 되죠. 그러나 면적 제한 규정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물어보는 부분은 일단 여기까지예요. 불법 건축물에 설치 안 되고요. 면적 제한 규정 없고 가설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다는 거. 일단 여기까지예요. 지금부터는 참고입니다. 그러면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데 다른 사람 명의, 즉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건물에도 설치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건물입니다. 건물인데 1층을 제 친구가 임차를 했어요. 임차하여 사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사업을 접겠대요. 그래가지고 계약기간 많이 남았다 하여 제가 중개사무소 열겠다 그랬더니 저한테 여기다 대고 중개사무소를 열래요. 그러면 결국은 건물주와 이 친구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등록 신청은 내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건물에 내가 등록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지금. 이거 막을 이유가 없죠. 내가 쓸 수 있음을 증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건물주와 등록 신청 서류 내면서 건물주와 이 친구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 들어와야 되죠. 그리고 내가 쓸 수 있음을 증명해야 되니까 이 친구와 저 사이에 체결된 사용대차 계약이라는 게 있죠. 사용대차는 임대차에 대해서 무상이죠. 이거는 무상이고 사용대차 계약서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전대차 계약서가 있죠. 그래서 이 전자가 돌전자예요. 임차인이 다시 세를 놓는 거죠. 이게 전대차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대차 계약서가 이 친구와 사이에 있으면 돼요. 그럼 이제 내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타인 명의로 임대차에 체결된 건물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참고사항인데요. 실무적으로는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나중에 사업자 등록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주를 설득하죠. 설득해갖고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저하고 이 건물주 사이에 이른바 이제 우리가 가라계약서라고 그러죠. 가짜계약서 하나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내가 임차한 걸로 해갖고 등록 신청을 하고 사업자 등록해버려요. 실무적으로는. 자,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타이밍으로 이제 임대차에 체결된 건물에도 설치하는 가능하다. 그 다음 우리 일순환 신문에 이거 들어봤는데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겠죠. 기업 공인중개사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하여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도 있죠. 그죠? 공동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경우가. 그러니까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가 이미 사용 중인 건물이에요. 등록을 하여 사용 중인 건물에 등록 신청되느냐? 당연히 가능합니다. 대신 그때는 다른 계공의 승낙서 같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일단 해두시고요.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이 건축법을 더 공부하시면 저도 더 나갑니다. 그래서 제1종, 제2종 근생에 설치할 수 있죠. 일단. 자, 그러면 사무소에 대한 기준 여기까지 이해를 해두시고요. 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 부분은 오늘 마지막 시간에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자, 그러면 개인의 등록 기준 이 정도 이해를 일단 해두시고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으로 가죠. 86쪽이에요. 자, 그럼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으로 가는데 이 법인도요, 등록 기준에 있어서는 개인과 큰 틀에선 차이가 없어요. 근데 법인이기 때문에 갖춰야 될 기본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은 일단은 개인의 자격 취득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법인이기 때문에 갖춰야 될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법인으로 만약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다. 그러면 법인은 우리 법 14조에서요 할 수 있는 업무를 딱 정해줬어요. 이걸 법
법정 업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법인은 법정 업무만 우리 법이 정해준 업무 요거만 영위할 목적으로 일단 설립이 돼야 됩니다. 설립이 돼야 되고 법인은 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금은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5천만 원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 조직은 상법상 회의사의 조직을 갖추거나 상법상 회의사의 형태를 갖추거나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있거든요.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단 협동조합 중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거든요.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일단 제외예요. 여기는 등록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원에 대한 요건인데 법인의 대표자예요. 중개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인계사여야 됩니다. 공인인계사여야 되고 이 대표자를 제외하는 거예요. 대표자를 제외를 하고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에요. 임원 또는 사원인 자의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이상은 공인인계사여야 합니다. 이게 법인이 갖춰야 될 기본 요건이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개인의 자격 취득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 뒤에 숨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법인이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법인의 업무인데 이게 이 법인의 업무는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히 공부를 하니까 여기서 나열만 하고 갑니다. 우리 법 14조에서요. 법인은 토탈 7가지만 허용했어요. 7가지만. 그러니까 토탈 할 수 있는 업무가 7가지 뿐이에요. 그럼 이 7가지에는 일단 중개업은 필수 목적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필수 목적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 중개업에 6가지 업무가 더 허용이 됐거든요. 이 6가지 업무를 소위 법인의 겸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 법인은 이 6가지 업무를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사업이에요. 근데 이 중개업은 필수 목적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6가지 업무 내용이 뭐냐? 이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6가지 업무 나열을 해보면 먼저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이에요. 이것에 대한 임대차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을 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업을 영위할 수 있어요. 이게 부동산 컨설팅입니다. 그리고 개업 공인인계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업을 영위할 수 있어요. 이게 중개업 경영 컨설팅인데 이걸 전문용어로 저는 프랜차이즈라고 부를 거예요. 중개업 프랜차이즈 이거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입니다. 이것에 대한 분양 대행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매 대상 부동산,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입찰 신청, 매수 신청 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죠. 이게 경공매 업무고 마지막으로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이것의 알선업을 영위할 수 있죠.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업. 이사업체, 도배업체를 소개해 주는 것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법인이 더할 수 있는 겸업의 범주 6가지가 이거예요. 중개업에 이걸 더할 수 있죠. 그러면 등록 신청 들어온 법인이 만약에 목적 사업에 부동산 개발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개발업은 이 6가지 업무 중에 없죠, 지금. 그러면 목적 사업에 개발업이 들어가 있으면 등록을 수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죠. 이게 법정 업무예요. 그러니까 7가지 외의 것이 들어가 있으면 등록을 안 받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법인은 바로 이 얘기예요. 근데 등록 신청 들어온 법인이 덜렁 목적 사업에 중개업만 들어가 있다든가 또는 중개업 외에 부동산 컨설팅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등록 수리합니다. 중개업이 들어가 있고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만 들어가 있어도 이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등록을 수리한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바로 법정 업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들여다볼 겁니다. 여기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참고예요. 참고인데 실무적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무서 갔다 와서. 세무서 가서 이제 사업자 등록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업종과 업태를 기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무서에 가가지고 이제 일단 우리가 민원실에서 입력을 해요. 그래서 업종과 업태를 입력하는데 이때 부동산 중개업은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사업자 등록할 때 중개업은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부동산 컨설팅을 꼭 하나 더 넣으세요. 컨설팅을 사업자 등록할 때 이거.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실무 강의할 때 이 얘기를 이제 해드리는데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중개업을 하다 보면
손님이 나는 더 받기 싫어 죽겠는데 손님이 아주 주겠다고 난리치는 경우가 있죠. 그럼 그거 안 받겠다고 떼쓰는 것도 사실 실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컨설팅을 꼭 넣으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컨설팅 그게 이제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그걸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컨설팅 용역계약서 컴퓨터에 저장돼 있어야 되죠. 다음에 용역 보고서도 하나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자꾸 수정해서 쓰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제 물론 등록관청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보수를 더 받았을 때 컨설팅 있었다 계약서가 이랬다 잘 인정 안 하는데 이게 재판으로 가면 우리가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거 컨설팅을 넣어놓으세요. 사업장로 할 때 부동산 중개업에 부동산 컨설팅을 넣으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참고하시고. 자, 그럼 이제 이 법정 업무 이게 바로 이제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 설립할 때 초기 투자자본으로 이해하자 이렇게 했는데 자본금은 우리 중개법인은 무조건 5천만 원 이상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을 좀 가끔 하시는데 여기 상법상 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상법 기준들이 전부 다 자본금 기준을 폐지해 버렸는데 어쨌든 상법에서는 전부 다 자본금 기준을 폐지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중개법인은 국민의 재산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해야 돼요. 그럼 상법상 회사는 당연히 5천만 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느낌이 딱 오는데 중개법인은 협동조합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는 5천만 원 아니어도 되느냐? 물론 협동조합으로 가더라도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인 설립할 때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초기 투하 자본이 많이 들어가죠. 일단 자, 그래서 자본금은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이 되고 다음에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이어야 된대요. 그럼 상법상 회사를 알아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 상법의 규정을 봤더니 상법상 회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가 있고요. 유한회사가 있죠. 유한회사. 그 다음에 유한책임회사가 있어요. 이게 있고 합자회사도 있고요. 한명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상법의 규정에 이렇게 회사편에 회사의 종류의 5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의할 점은 그거예요. 상법상 회사로 중개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반드시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OX. X죠. 주식회사로 가든 유한회사로 가든 한명으로 가든 합자로 가든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주의하면 돼요. 일단은. 자, 그런데 회사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필요 없다는 얘기인데 가볍게 말씀드리면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된 회사예요. 주주.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 있죠. 이 두 회사는 유한책임사원들로 구성된 회사이죠. 그럼 지금 현재 이 법상 사원이란 표현이 등장했잖아요. 사원이란 표현은 절대로 이 회사의 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원은 이 회사의 출자자, 투자자를 얘기합니다. 그럼 투자자인 자가 유한책임을 진다는 뜻이거든요. 이들로 구성된 회사인데 유한책임이 뭐냐면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이게 바로 유한책임이에요. 그래서 이들로 구성된 회사가 바로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유한회사입니다. 여기에 제가 1억을 투자했어요. 근데 이 유한회사가 은행으로부터 10억을 빌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못 갚은 상태에서 이 회사 망했다. 그러면 나는 투자한 금액 1억 날리는 거죠. 그럼 내 개인 재산 가지고 은행 이게 못 갚은 10억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래서 이게 바로 유한책임이에요. 그래서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이게 바로 유한책임이다. 이들로 구성된 회사가 이 두 회사인데 그럼 주식회사 주주를 생각해보면 주주도 투자자이니까 사원이 맞죠. 그 다음에 주주도 이 회사 망해버리면 자기 주식상 금액만 날리고 마는 거죠. 개인재산 책임 안 져요. 그러니까 말은 달리하고 있지만 주주도 유한책임사원과 성격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상법은 주식회사는 당초에 대규모를 예상했던 거고 유한회사는 소규모를 예상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유한책임회사 있잖아요. 이건 이제 도입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이 회사는 독일식 유한책임회사를 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쬐끄맣게 회사 운영하잖아요. 그럼 이걸로 가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폐쇄성을 띈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TV 같은 거 보면 유럽의 간의 수공업 형식으로 해갖고 대대손손 물려오는 거 있죠. 그래갖고 명품들 막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우리도 이제 그런 걸 장려하기 위해서 유한책임회사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한명회사 있지 않습니까? 한명회사는 유한회사와 정반대 회사예요. 또 이 회사는
무한책임 사원들로 구성된 회사예요. 그럼 무한책임 사원은 느낌 딱 오시죠? 이 사원이라는 자는 투자자를 얘기하고 투자자인 자가 끝까지 개인 재산 가지고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한명회사다. 그래서 이제 정부 지원이 필요한 농기계회사라든가 수산업회사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한명회사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부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 있고요. 그럼 합자회사는 뭐냐? 합자회사는 합작이 된 회사예요. 누가 합작된 거냐면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이 합작된 거다. 그래서 이름을 합자회사라 부릅니다. 자, 이게 바로 상법상 회사의 제도 5가지가 이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동조합 형태로 중개법인을 가도 돼요. 그래서 이 협동조합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농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이제 협동조합들이고요. 우리가 중개협동조합을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협동조합은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단체죠. 조합원들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단체. 이게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이제 조합원들끼리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판매하고 이제 공동 구매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요. 협동조합은 조합원들 5명만 확보하면 돼요. 그 다음에 시도의사한테 신고하고 설립 등기함으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합원들 5명만 있으면 협동조합 설립이 일단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협동조합 탄생을 예고한 건데 유럽에는 협동조합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개협동조합이 많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협동조합을 도입을 했는데 우리의 법감정화는 조금 안 맞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조합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가 아파트를 팔려고 중개사무소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협동조합은 반드시 간판에 협동조합이라고 써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들어가려고 봤더니 중개사무소인데 협동조합이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럼 멈칫하겠죠. 나는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내가 피해를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우리 법감정화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중개법인을 협동조합 형태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고요. 다만 주의할 점은 단 협동조합 중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사회적 협동조합이 뭐냐? 개념적으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거예요. 지역 주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협동조합. 지역 주민들 또는 그저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 마련을 위한 협동조합. 이게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굳이 얘기하면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여기가 배 주산지예요. 그러면 그 마을 주민들이 배를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 브랜드를 쓰고 공동 판매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일종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볼 수 있죠. 나아가서 그저 도시 지역에서는요. 의사들 있죠. 의사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협동조합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의료협동조합이 있어요. 그게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결국 비영리법인이에요. 그래서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는 등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우리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은 절대 등록 불가해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결국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자, 그럼 거기까지 이해해 두시고 이제 임원에 대한 요건으로 내려갑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꼭 공인인계사야 됩니다. 중개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인계사야 되고요. 대표자를 제외한다고 그랬죠. 이거 나중에 조심해야 됩니다. 포함이 아니에요. 제외를 하고 그 임원 또는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인계사여야 된답니다. 자, 그럼 임원이 누구고 사원이 누군지 따져봐야 되죠. 여기 상법상 회사 5가지가 있는데 여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있지 않습니까? 이 두 회사는 이사라는 분 계세요. 임원 맞죠? 감사라는 분도 계시거든요. 감사도 임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유한책임회사 있죠. 유한책임회사는 임원이 누구냐면 업무집행자예요. 그래서 이 업무집행자와 주식회사의 이사와 동격인자예요. 이자가.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여기 협동조합 있지 않습니까? 협동조합도 임원이 이사 또는 감사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법에도 지금 사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었습니까? 그럼 우리 법에도 있는 이 사원, 이자는 분명히 임원과 동격인자일 테고 직원은 아닐 거다. 맞죠? 그럼 이게 유한책임사원이냐 무한책임사원이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이 사원이라는 표현은 합자나 한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들을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상법에 보면요,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업무 집행에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무한책임사원이 바로 주식회사 이사와 동격인자죠. 그래서 무한책임사원은 이사들처럼 법인 등기에 모두 등기돼요. 전부 다 등기되고 이자가 회사 업무 집행 권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상 얘기하는 이 사원은 누굴 얘기한다고요? 무한책임사원들을 얘기한다. 이 점을 또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 대표자 빼고 임원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얘기예요. 만약에 중개법인을 유한회사로 설립하잖아요. 그럼 대표자 제외하고 임원, 이사, 감사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야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중개법인을 유한책임회사로 설립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대표자 빼고 업무집행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합자회사로 중개법인 설립하잖아요. 이때는 대표자 빼고 이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에 의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임원사원은 항상 붙어 다니는 거고요. 임원이라고만 표현해도 이제 사원이 붙어 다닌다는 거 참고해 두시는데, 그럼 우리는 숫자에 민감하니까 잠깐 연습하고 가야 되죠. 이 법인이 대표자 빼고요. 임원이 3명이 있대요. 임원이 3명. 이 중에 그럼 최소한 공인중개사 몇 명 있어야 돼요? 1명은 있어야 되죠. 그럼 나머지 2명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네요. 그럼 이 얘기는 법인 설립할 때 투자자를 받아들여라. 바로 이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일단은 나머지 2명은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6명이라면 최소한 몇 명이어야 돼요? 2명이어야 되죠. 7명이라면요. 최소한 3명은 공인중개사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3분의 1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들은 공인중개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법인의 기본 요건이었습니다. 나머지 요건은 개인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법인도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실무교육은 대표자는 무조건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고, 누가 받아야 되냐? 임원, 사원 전체가 받아야 돼요. 임원 또는 사원인자의 전체. 그러면 자격증이 있는 임원이 있고 없는 임원이 있잖아요. 자격증이 없는 임원도 무조건 실무교육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이 없는 임원, 실무교육 4일 가서 받고 와야 되죠. 이건 4일 동안 고문받고 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했고 돈 좀 땄어요. 자격증 딸 자신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에 투자하고 내가 임원으로 취임하는 겁니다. 그럼 가서 교육받고 와야 되죠. 이거 우리는 3시간 공부하는데도 아주 죽겠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7시간씩 가서 4일 앉아있다고 생각해봐요. 이런 환장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없는 임원도 물론 교육을 받고 와야 되죠. 실무교육. 그래서 임원사원 전체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다음에 중개사무소 확보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 확보해 주시고,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준공이나 사용검사가 된 건물에는 이의제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소 확보해 놓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법인도 결격사유에 해당이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임원사원 전체 있잖아요. 임원사원 전체가 결격사유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임원사원에게 단 1인이라도 결격자가 있었다. 그러면 등록을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임원사원 전체가 결격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을 다 봤는데, 이 법인의 등록 기준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꼭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짚어드릴 점이,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있지 않습니까? 용어의 정의를 하면서 법인인개업공사 있죠. 법인인개업공인중개사는 종류가 2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2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순수 중개법인이 있다고 그랬고, 또 하나는 특수법인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중개법인이라는 것은 이 요건을 그대로 맞춰 등록한 법인, 이게 순수 중개법인이고요. 이 특수법인은 우리가 강학상 쓰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법에는 특수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다음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에 대해서입니다.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또 이해를 해 두셔야 하는데, 우리 교재에는 지금 현재 등록 파트에서 이 부분이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용어의 정의, 지난주에 공부한 용어의 정의에서 개업공사 용어의 정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 특수법인이 간략하게 언급이 돼 있어요. 지금 언급이 돼. 그건 나중에 이제 보시고요. 설명을 일단 듣습니다.
그러면 다른 법에 따라 우리 법이 아닌 다른 법에 따라 중개업에 허용된 법인데 특수법인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노협동조합법이 있죠. 이 법에 따른 지역농협이 있어요.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산림조합은 중앙에도 특수법인이고요. 지역산림조합도 특수법인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농협은 단위농협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시골에 갔을 때. 그게 단위농협이 지역농협입니다. 그래서 농협동조합 중에는 특수법인이 아니에요. 지역농협만 특수법인이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있죠. 산업단지 관리기관, 산단관리기관이 있습니다. 여기가 특수법인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죠. 캠코. 그래서 특수법인의 종류가 네 가지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고유목적 사업이 있죠. 고유목적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개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중개업을 허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 법이 허용한 게 아니고요. 얘네들 설립근거법에서 직접 중개업을 허용하죠. 이걸 우리는 특수법이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들은 중개업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허용이 된 건데 노협동조합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지역농협은 농지에 대한 매매교환 임대차를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산림조합은 임목이나 임야에 대한 매매대차를 중개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공장건축물이나 공장용지를 중개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은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할 수 있지만 중산물 전체를 제한 없이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죠, 물건이. 일단 참고해 두시고. 그럼 우리가 오늘 지금 등록 파트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원칙적으로는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등록을 안 해도 되는 법인이 더 많아요. 이 세 개의 법인은 등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등록 안 하고 바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자산관리공사 있죠. 여기만 등록을 해야지만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만. 왜 그랬을까? 이게 농협의 예를 들면요. 농협동조합법 그렇게 돼 있어요. 지역농협은 농지에 대한 매매교환 임대차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9조 등록 규정을 배제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등록 안 하고도 바로 농지에 대한 중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같은 규정이 다 있어요. 산림조합이나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근데 사는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중개업 영위할 수 있다. 이렇게 비업무용 부동산 중개할 수 있다 해놓고 더 이상 얘기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얘는 등록을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자산관리공사는 분명히 법인이 맞잖아요. 법인이 맞는데 여기가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법인의 등록 기준 이거 방금 했잖아요. 이걸 그대로 맞춰서 등록하라 간다면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고유목적 사업이 있죠. 공매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등록 못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법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있죠. 얘는 등록을 하더라도 첫 번째 특례가 등장하는 거예요. 법인의 등록 기준을 특수법인한테는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러니까 특수법인은요. 대표자가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됩니다. 임원이 실무교육 받을 필요도 없어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법정원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등록 기준을 전체 배제했어요. 이게 첫 번째 특례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관계되는 곳에서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이라든가 보증 설정 금액 이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언급이 될 건데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특수법인한테는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은 순수 중개법인의 등록 기준이에요. 이해됐어요? 이거 특수법인 엄청 잘못 씁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지역농협을 꼭 기억해둬야 돼요. 지역농협은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점 이해해 두시고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특수법인 이해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등록 신청 관련된 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